1762년 윤 5월 15일 한밤중이었습니다. 창덕궁 뒤뜰,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이 담긴 작은 표주박 하나, 앞에는 거대한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해경궁 홍씨, 조선 왕세자빈이었습니다. 28의 나이, 그녀는 지금 목숨을 걸고 뒤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나도, 아들도, 친정 식구들도 모두 역적이 됩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주 속에는 그녀의 남편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시오? 뒤주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도세자, 조선의 왕세자였던 남편이 지금 나무 뒤주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m, 2m, 1m, 뒤주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뒤주 표면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안 됩니다. 갑자기 뒤에서 상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경궁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마, 정신 차리십시오. 대왕 대비 마마께서 감시하고 계십니다. 들키시면 마마도, 세손 저하도 모두 역적이 되십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경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서 표주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이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분은 제 남편이에요. 해경궁이 작은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상궁은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뒤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주 속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 한 모금만. 그날 밤 해경궁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과연 이 여인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왜 뒤주에 갇혔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목숨을 걸고 뒤주로 기어갔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9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43년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풍산 홍씨 집안에 14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경, 영의정 홍봉한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나기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혜경이는 글을 읽으면 단번에 이해하는구나. 이 아이는 분명 큰 복을 타고났다. 아버지 홍봉한이 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혜경은 예의범절도 바르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곱기로 유명했습니다. 그해 가을 궁중에서 왕세자빈을 간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조대왕께서 9살 왕세자를 위해 며느리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혜경아, 내가 간택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나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간택일이 다가왔습니다. 혜경은 궁중 나들이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보는 궁궐, 처음 보는 대전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9살 왕세자였습니다. 이 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세자가 국화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수줍은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혜경은 얼굴이 붉어지며 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자 저하. 이 꽃처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린 세자의 말에 혜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744년 봄, 왕세자빈 간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낙점을 받은 사람은 바로 혜경이었습니다. 이보다 훌륭한 며느리는 없을 것이오. 학식도 뛰어나고 덕망도 갖추었으며 집안도 훌륭하구나. 영조대왕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혜경은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될 영조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의 눈빛이 왜 저렇게 무서우실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잊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744년 음력 2월 15살 혜경과 10살 세자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나라가 축복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세자빈 마마 만세, 왕세자 저하 만세. 혼례를 마친 해경은 세자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어린 세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자빈 아니, 해경, 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주시겠습니까? 예, 세자 저하. 제가 좋은 세자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린 세자는 총명했고 해경을 무척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궁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년 후 그 국화꽃을 주던 자리에 뒤주가 놓일 줄은, 그리고 그 뒤주 속에 남편이 갇힐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750년 해경은 16의 나이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소세손이었습니다. 허허, 훌륭한 왕손이 태어났구나. 세자빈 잘했다. 영조대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온 궁궐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해경은 왕손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저하,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사도세자도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자는 밝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왕세자였습니다. 2년 후인 1752년 해경은 또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산이었습니다. 훗날 정조대왕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왕손이구나. 세자비는 정말 복이 많은 여인이로다. 궁중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해경은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세자빈이었습니다. 두 명이 왕손을 낳았고 시부모를 잘 모셨으며 궁중 예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세자빈 마마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렇게 완벽한 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해경 자신도 그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두 명의 건강한 아들, 안정된 궁중 생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해경은 남편 사도세자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궁궐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해경, 우리 참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들들이 있고 아버마마께서도 기뻐하시니 말입니다. 사도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경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세자 저하.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마마, 나비가 날아갑니다. 저것 좀 보세요. 허허, 그래. 우리 아들 참 명랑하구나. 사도세자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둘째 아들 산이도 어머니 해경에게 매달렸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52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조대왕이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해경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이놈, 이것이 무엇이냐? 글씨가 삐뚤어졌구나. 영조의 호통 소리가 대전 밖까지 들렸습니다. 해경은 깜짝 놀라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마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세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 글씨도 행동도 말투도.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 영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해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 후 세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괜찮으십니까? 해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도세자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은 불안했지만 아직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755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는 결국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5살이었습니다. 세손아. 해경이 아들의 죽음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도세자도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세자와 세자빈의 부덕함 때문이다.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해경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범마마, 소자의 잘못입니다. 모두 소자의 잘못입니다. 세자는 아들의 장례식 내내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해경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도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겠소. 이 옷은 안 됩니다. 세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미 새 옷으로 갈아입은 지 1시경도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세자 저하, 이미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아니요, 이 옷은 안 됩니다. 당장 벗어야 합니다. 세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고 또 갈아입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벌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해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나도 모르겠소. 그냥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소. 또 다른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창덕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은 대전의 문안을 드리러 가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아범마마가 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해경은 남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문 밖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조에게 문안을 못 드리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네 이놈, 감히 아비에게 문안도 안 오느냐. 영조의 호통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세자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1758년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말을 안 듣느냐. 세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경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세자가 환관 한 명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안 됩니다. 해경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관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환관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경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대전에 알려야 하나. 하지만 알리면 세자 저하가. 결국 해경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환관의 죽음은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60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녀가 죽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에 의해서였습니다. 세자 저하, 정신 차리십시오. 해경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세자는 피 묻은 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요? 해경아, 나를 죽여주시오. 안 됩니다. 세자 저하, 정신 차리십시오. 새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이가 있지 않습니까? 해경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궁녀의 죽음도 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시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세자 저하가 폐위될 텐데. 그러면 산이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60년부터 1762년까지 해경궁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세자빈이어야 했습니다. 궁중 행사에 참석하고 영조대왕께 문안을 드리고 궁녀들을 관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발작을 막고 궁녀들을 보호하고 모든 비밀을 숨겨야 했습니다. 세자 저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밤마다 해경은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소. 알고 있습니다. 세자 저하,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경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세자는 그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해경, 나를 죽여주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새손이 있지 않습니까? 해경이 남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배기 아들 산이
훗날의 정조가 문틈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산아. 혜경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가 왜 저러십니까? 산아, 들어오렴. 아버마마는 조금 편찮으실 뿐이란다. 혜경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구나. 1762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큰일입니다. 궁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 저하께서 또 궁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경이 달려가 보니 세자가 또 한 명의 궁녀를 해친 것이었습니다. 아, 안 돼. 혜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궁궐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미치셨다더라. 궁녀들이 세자를 무서워한다더라. 세자빈 마마께서도 힘드시다더라. 혜경의 귀에도 그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정아버지 홍봉안이 찾아왔습니다. 혜경아, 세자께서 정녕 괜찮으신가? 바깥에 좋지 않은 소문이.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저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혜경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경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세자빈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혜경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피 묻은 손으로 그녀를 부르는 꿈, 시아버지 영조가 노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는 꿈, 아들 산이가 울면서 어머마마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꿈. 1762년 윤호월 초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에게 고변을 올렸습니다.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였습니다. 혜경은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들통났구나. 영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의 비행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환관을 때려 죽였다더라. 궁녀를 수십 명이나 죽였다더라. 옷을 하루에 수십 번 갈아입는다더라. 혜경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곧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세자빈, 당장 대전으로 오너라. 영조의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혜경은 불길한 예감에 떨면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오늘은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혜경궁이 대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큰 뒤주 하나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그 뒤주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저것은 대체. 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곧 사도세자가 끌려왔습니다. 영조가 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이놈, 이 아비를 속였구나. 환관을 죽이고 궁녀를 죽이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구나. 아버마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세자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목숨을 끊겠다. 저 뒤주에 들어가라. 영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혜경은 앞으로 달려나가 영조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 손을 생각해 주소서. 세자는 아픕니다. 닥쳐라. 병이 아니라 죄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다. 영조가 혜경을 밀쳤습니다. 혜경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11살 산이가 할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님, 아버님을 살려주소서. 제발. 산아, 내 아비는 역적이다. 물러나거라. 영조는 손자의 애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앞에 섰습니다. 혜경, 산이를 부탁하오. 세자가 마지막으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혜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 저하, 제가 지키겠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에 몸을 구부려 넣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물도 주지 마라. 밥도 주지 마라. 이놈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를 어기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영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혜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1일째 윤 5월 13일 뒤주속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견딜 수 있소. 아범마마께서 곧 풀어주실 것이오. 혜경은 3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역적이 됩니다. 그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일째 윤 5월 14일 덥소. 너무 답답하오. 물 좀. 세자의 목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더위였습니다. 뒤주속은 찜통 같았을 것입니다. 산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께 물을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단다, 산아. 할아버님의 명을 어기면 우리도 역적이 된단다. 혜경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일째 윤 5월 15일 밤. 이날 밤 혜경은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드려야겠다. 자정이 되자 혜경은 표주박에 물을 담아 뒤주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3미터, 2미터, 1미터. 세자빈 마마, 안 됩니다. 상궁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혜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표주박의 물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4일째 윤 5월 16일 뒤주속에서는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혜경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5일째 윤 5월 17일 희미한 신음만 들렸습니다. 혜경은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왜 나를 막는 것이오? 저분은 내 남편이오. 혜경이 상궁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궁도 울고 있었습니다. 마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대왕대비 마마께서 6일째 윤 5월 18일 새벽 혜경은 네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7일째 윤 5월 19일 밤 뒤주속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경, 산이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오. 혜경은 뒤주에 귀를 대고 울었습니다. 예, 세자 저하.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혜경은 5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8일째 윤 5월 21일 정오 뒤주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영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못이 뽑혔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혜경은 그 안을 보았습니다. 28살 남편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세자 저하악. 혜경의 절규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이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마마, 눈 뜨세요. 하지만 사도세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적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치워라. 그날 혜경궁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49년간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경은 11세 아들 산이를 데리고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는 왜 돌아가신 겁니까? 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경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산아, 아버마마는 하늘로 가셨단다. 왜요? 왜 할아버님이 아버마마를 뒤주해? 산아. 혜경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너는 울면 안 된다. 네가 울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어머마마, 할아버님 앞에서는 절대 아버마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절대. 알겠느냐? 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경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자. 아들을 왕으로 만들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다음 날부터 혜경은 완벽한 세자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었습니다. 영조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세자빈, 앞으로 세손을 잘 키우도록 하라. 예, 전하. 명심하겠습니다. 혜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산이가 25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대왕이 된 것입니다.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마마, 소자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전하. 그날 1762년 윤 5월 아버마마께서 뒤주에 계실 때 어머마마는 어디 계셨습니까? 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14년 만에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전하, 그날은 잊으십시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소자는 그날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마마, 아버마마는 정말 미쳤습니까? 정말 역적이었습니까? 전하, 어머마마, 대답해 주십시오. 그날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왕으로 남으려면 아버지는 죄인이어야 한다.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 정통성이 흔들린다. 내가 미친 역적의 아들이 된다. 전하, 소자는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대답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정조는 가끔씩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신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남긴 노론 대신들을 척살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사도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수원 화성에 갔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정조가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마마, 소자가 못난 아들입니다. 그날 소자가 어렸기에 아버마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60세가 된 혜경궁도 무덤 앞에 섰습니다. 33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나도 울고 싶다. 나도 당신 앞에서 울고 싶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 아직은. 정조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마마, 눈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아니다, 전하. 나는 괜찮다. 혜경은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정조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마마, 이제는 말씀해 주소서. 전하, 아버마마께서 뒤주에 계실 때 어머마마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혜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하, 어미는 어머마마. 정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끝내 답을 듣지 못한 채 전하. 혜경이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말할 수 있는데. 이제야. 혜경은 아들의 죽음을 붙잡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9년 만이었습니다. 1805년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71세가 된 혜경궁 홍씨는 조용한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종이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한중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스러움을 기록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그날 아침 대전에 뒤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혜경궁은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뒤주에 갇히던 순간 8일 동안의 고통,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뒤주로 기어갔다. 붓을 멈추고 혜경궁은 눈을 감았습니다. 4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으로 기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한 번이 아니었다. 나는 5번 시도했다. 혜경궁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 썼습니다. 3일째 밤 표주박에 물을 담아 기어갔다. 상궁이 막았다. 5일째 밤 다시 시도했다. 역시 막혔다. 6일째 새벽 3번째 시도. 실패했다. 7일째 밤 4번째 시도. 감시가 너무 심했다.
8일째 새벽 마지막 시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모두 실패했다. 나는 남편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못했다. 3미터 앞에서 남편이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해경궁은 붓을 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역적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감히 고백하건대 나는 겁쟁이였다. 아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해경궁은 계속해서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세자는 미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가혹한 질책이 세자를 병들게 했다. 매일같이 꾸짖고 때리고 모욕했다. 세자는 공포에 떨었다. 그것이 병이 된 것이다. 나는 49년간 이 진실을 숨겼다. 아들 정조가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하면 정조의 정통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아, 용서하렴. 어미는 내가 왕이 되길 바랐단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단다. 해경궁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나는 6번째도 시도했을 것이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였고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붓을 놓았습니다. 한중록의 지필이 끝났습니다. 해경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 전 저 뒤뜰에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는 알겠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당신 편이었다는 것을. 1815년 해경궁 홍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1세의 나이였습니다. 한중록은 비밀리에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실의 치부를 담은 이 기록은 오랫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후 한중록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뒤주로 기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경궁 홍씨, 그녀는 49년을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조차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중록은 패자의 변명이자 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아내의, 한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만약 그날 밤 물을 주는데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정조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여인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혼자 견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경궁 홍씨, 그날 밤 뒤주로 기어간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약을 드시옵소서. 1701년 가을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금부도사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불과 7년 전 그녀는 궁궐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만이 기다립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되었지만 끝은 사약이었습니다. 조선 518년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중전이 되지 못한 여인들, 조선 후궁의 잔혹한 운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701년 음력 10월 10일 궁궐 취선당에 금부도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약을 받을 여인은 희빈장 씨였습니다. 나이 43세. 그녀는 1659년 중인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종 제위 연간에 궁녀로 차출되어 궁궐에 들어왔고 숙종의 승언을 입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1688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168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녀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궁이 왕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년간 왕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694년 갑술한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위하면서 그녀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중호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에서 희빈으로 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녀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이 사실을 고변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선당 궁인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숙종은 10월 8일 승정원을 통해 자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구명을 청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이니 관대하게 처리하소서. 그러나 숙종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10월 10일 희빈장 씨는 자진했습니다. 정사 기록인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는 자진으로 기록했지만 노론의 입장에서 쓴 수문록과 인현왕후전은 강제사사로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조선 518년 역사상 유일하게 후궁에서 왕비가 된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 속에서 수많은 후궁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후궁, 왕의 여자이지만 결코 왕비가 될 수 없는 여인들. 오늘은 그들의 잔혹한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 초기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실 제도가 정비되면서 후궁 제도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후궁은 8단계로 나뉩니다. 정일품 빈, 종일품 귀인, 정이품 소의, 종이품 수의, 정삼품 소용, 종삼품 수경, 정사품 소원, 종사품 수권. 이것이 조선 후궁의 품계입니다. 태종 때 예기의 제후부인입 3궁 제도에 따라 일빈 2인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중국 제후의 일취구녀제에 준하는 일왕비 3세부 5처 제도를 받아들이되 칭호만 세부를 빈으로 철을 잉으로 바꾼 3빈 5인제를 도입하자는 건의도 있었지만 일빈 2인제로 낙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상황에 따라 훨씬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태종은 10명 이상의 후궁을 두었고 자녀를 낳은 후궁만 5명이었습니다. 신빈신 씨는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종도 8명, 성종은 12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성종의 후궁숙의 홍씨는 10명의 자녀를 낳아 조선시대 후궁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궁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아무리 높은 품계에 올라도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품계를 초월한 존재였고 후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왕비는 내명부의 수장이며 왕의 정실부인으로서 국가 최고의 여성이었습니다. 후궁은 왕비가 시키는 일을 즉각 해야 했습니다. 왕비가 시키는 일을 무르거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 앞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비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신부는 왕, 선왕, 선왕의 왕비들, 왕들의 적손뿐이었습니다. 옷 색깔도 달랐습니다. 왕비는 화려한 색을 입을 수 있었지만 후궁은 내명부 품계에 따라 옷 색상이 정해져 있었기에 왕비보다 화려하게 입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도 달랐습니다.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 불렀지만 후궁의 무덤은 묘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추승받은 후궁만이 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의 무덤도 대빈원이 아니라 대빈묘였습니다. 왕이 후궁을 왕비보다 우대하면 신하들이 즉시 간언했습니다. 미색에 빠져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암군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종은 후궁 경빈 박씨를 총애해 신하들로부터 미색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받았습니다. 숙종도 희빈장 씨를 총애하자 국가의 화가 조석에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조정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궁 제도의 뼈대였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후궁은 평생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운명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후궁이 되었을까요? 후궁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간택후궁입니다. 왕비나 세자빈을 뽑을 때처럼 가래색을 설치하고 전국의 처녀들에게 금홀령을 내린 뒤 간택하고 빅례를 갖추어 맞아들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왕비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런 방식으로 후궁을 간택했습니다.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간택 후궁은 명문가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입궁할 때부터 종이품 숙이나 심지어 정일품 빈으로 책봉되기도 했습니다. 후궁이지만 왕비처럼 예를 갖춰 맞아들였기 때문에 대우도 좋았습니다. 정식 가래색을 설치하여 간택하고 빅례로 맞아들인 정식 후궁은 태종의 정의공주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궁은 두 번째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궁녀 출신 후궁입니다. 궁녀는 약 500에서 600명 정도가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전을 비롯하여 중전과 대비전 등에 각각 100명 내외의 궁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10세 전후에 입궁해 왕과 왕비, 대비를 모시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각 처소의 상궁이 색장 나인을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노비 출신이 궁녀가 되었지만 순조 1년 공노비 제도가 혁파되기 전에도 가난한 양인 집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거나 왕실과의 연주를 만들기 위해 딸을 궁녀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밀궁녀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셔서 승은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급적 양인 출신으로 뽑으려 했습니다. 궁녀들은 원칙적으로 처녀로 죽어야 했습니다. 왕 외의 남자를 알면 즉시 참수되었습니다. 간통을 했을 경우 남자와 궁녀 모두 즉시 참수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신한 여자 사형수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출산 100일 후 사형에 처했는데 궁녀가 간통했을 경우에는 출산하자마자 바로 참수했습니다. 그만큼 궁녀의 정절은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단종 때 별감과 궁녀가 단체로 교제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궁녀는 자신이 속한 각 처소에서 주인을 성심껏 모셔야 했습니다. 지미를 비롯하여 침방, 수방, 세수간, 생과방, 내소주방, 외소주방, 세답방 등에서 각자 맡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제조상궁이 각 처소마다 소속된 궁녀 전체를 관리 통솔했습니다. 제조상궁의 권세는 대단해서 재상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궁녀의 보수는 아기나인이 한 달에 백미사두였고 옷감이 1년에 명주와 무명 각 1필, 여름에는 배와 모시도 하사품으로 내려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였습니다. 식생활은 궁중에서 해결되었으므로 이 보수는 친가 부모와 형제들에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녀들 중 극소수가 왕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승은, 왕의 손길이 닿는다는 뜻입니다. 승은을 입으면 그날 바로 정호품 상궁이 됩니다. 일반 궁녀로서 15년 이상을 보내야 진급할 수 있는 상궁을 하루아침에 받는 것입니다. 이들을 승은상궁이라 불렀습니다. 승은상궁은 왕의 승은을 입은 특별상궁이기 때문에 다른 상궁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승은을 입게 되면 궁녀 시절 부여되었던 모든 직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은상궁이라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승은을 입고 다시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늙어가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광해군의 총애를 받은 김계시, 상침신씨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승은상궁 신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 아이를 임신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되면서 정식 후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를 낳으면 품계가 올라갑니다. 종이품 수귀, 종일품 귀인, 그리고 최고 정일품 빈까지.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 광해군의 생모 공빈 김씨, 경종의 어머니 희빈장씨,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이들은 모두 궁녀 출신이었지만 아들이 왕위에 올라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코 왕비는 될 수 없었습니다. 정일품 빈이 최고였습니다. 왕비는 하늘이 내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품계를 초월한 왕비의 지위는 후궁이 평생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 중 승은을 입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은을 입어도 후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후궁이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독립세대를 영위하게 되고 궁녀들을 부리며 왕의 총애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야 품계가 올라가고 자식이 세자가 되면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궁이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왕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왕이 후궁을 왕비보다 우대하면 신하들이 즉시 간언했습니다. 미색에 빠져 국가기강을 무너뜨린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중종은 후궁 경빈 박씨를, 숙종은 희빈장씨를 총애했지만 신하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문제는 왕비와의 관계였습니다. 효종의 후궁 안빈 이씨는 자신의 친딸 숭령 옹주에게 실수로 너라고 했다가 사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옹주는 왕의 정녀였고 안빈은 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후궁숙의 문씨는 영조의 총애만을 믿고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엄연히 윗사람인 영빈 이씨에게 하극상을 벌이자 대비 인원 왕후에게 체벌을 받았습니다. 영조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후궁은 후궁끼리도 위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왕비의 미움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는 후궁 희빈장씨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매질했습니다. 실록의 사관들은 이를 왕실의 기강을 잡았다고 칭찬했습니다. 후궁은 왕비가 시키는 일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위계 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확실한 신분제 사회에서 왕비보다 서열이 훨씬 낮은 후궁이 왕비의 면전에서 왕비를 망신주고 왕에게 왕비를 험담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계 속에서 후궁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처신하며 평생을 보냈고 어떤 이는 왕의 총애를 믿고 왕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끝에는 언제나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은 모시던 주인 처소에 매달려 한평생을 보내야 했고 모시던 주인이 죽으면 부모와 동일하게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참체복을 입었습니다. 사가의 부모와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의 친정아버지 상을 당해도 왕비를 따라 상복을 입었습니다. 모시던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상을 치른 후에 궁 밖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으로 더 이상 궁녀 생활이 어려워도 출궁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궁은 왕이 죽으면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실의 재정 압박 문제도 있었고 후궁 개인으로서도 살 떨리는 궁중생활 때려치고 출가한 자식의 사가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한 인생이었지만 모든 후궁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중생활이란 은밀하게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궁들은 조용히 쓸쓸히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1670년 음력 11월 6일 한성부 여경방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최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최효원이었고 어머니는 남양홍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녀가 5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연달아 사망했습니다. 고아가 된 삼남매를 서울에 살던 외가에서 몇 년간 돌보다가 7세 막내를 무수리로 들여보냈다고 추정됩니다. 무수리는 궁에서 물을 깃는 일을 비롯하여 온갖 자비를 담당하는 이들로서 품계를 받는 정식 궁녀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품계를 받지 못하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다만 숙빈 최씨 신도비에는 7세 때 뽑혀서 궁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정식 궁녀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종이 자신의 후궁들에게 영조가 최씨에게 친방에서 근무할 때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친방 궁녀는 내명부에서 높은 편에 속했는데 지밀 궁녀 바로 다음이 친방 궁녀였습니다. 그러나 실록에는 그녀의 외가 친척이 스스로를 원래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라고 칭했으며 윗대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본래 평민이나 중인 신분의 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궁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 이후 그녀는 숙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1693년 음력 10월 그녀는 첫 아들 영수를 낳았습니다. 숙종은 아들을 임신한 최씨를 종사품 수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2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음력 9월 13일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영조가 될 연인군이었습니다. 실록에는 9월 20일 영조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이나 탄생을 비밀로 했습니다. 숙종은 연인군을 낳은 최씨에게 특별히 품계를 올려 종이품 수기로 봉작하였습니다. 1695년 6월에는 종일품 귀인으로 품계가 올랐고 1699년에는 단종 보기를 기념하여 정일품 숙빈이 되었습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까지 그야말로 신분 상승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희빈장 씨의 오빠 장희재가 돈으로 사람을 사주하여 그녀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희빈장 씨의 견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사망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상장례를 놓고 희빈장 씨가 왕비였으므로 다른 후궁들과 복제가 달라야 한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희빈장 씨의 왕비 복위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였으므로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과 노론의 측에 있던 최 씨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숙종에게 희빈장 씨가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발고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희빈장 씨는 자진했습니다. 숙빈 최 씨는 후궁 봉작과 함께 광해군의 잠저였던 이현궁을 하사받았습니다. 1704년 연인군이 결혼하면서 숙종이 많은 비용을 들여 집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고 수나방에 있던 임평의 정재현의 옛 집터를 사들여 재택을 지었는데 후일 창의궁이 되었습니다. 1711년 숙종은 연인궁의 출합을 앞두고 숙빈 최 씨의 이현궁을 환수하고 숙빈에게 연인군의 집에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1716년 그녀는 신병으로 대궐에서 나와 창의궁에서 요양하다가 1718년 음력 3월 9일 창의궁에서 사망했습니다. 나이 49세였습니다. 아들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후궁인 숙빈 최 씨의 상내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서자였던 연인군은 의례상 어머니를 위해 피발과 채복을 하지 못하며 거상기간도 단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연인군은 어머니의 상에 피발과 채복을 해서 부왕인 숙종의 문책을 받았고 어머니의 장지를 구하는 데에도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724년 경종이 죽고 연인군이 즉위했습니다. 영조가 된 것입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어머니 최 씨의 추승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724년 9월 영조는 진종의 생모인 김인빈의 예에 따라 최 씨의 사당을 세우고 묘역을 넓혀 수호인을 두기로 했습니다. 1725년 1월 최 씨의 사당을 완성하고 숙빈묘라 하였으며 1744년에 육상묘로 개칭했습니다. 1753년 6월 영조는 묘는 궁으로 묘는 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최 씨에게는 화경이라는 시호가 출시되었으며 묘호는 육상묘에서 육상궁으로 바뀌었고 원호는 소령묘에서 소령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최 씨가 임금을 낳은 어머니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를 왕후로 추존하려고 시도했지만 노론계 예학자들의 강경한 반대로 끝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궁은 후궁으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도 아들이 왕이 되어도 왕비의 자리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컴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궁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딱 한 번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1659년 음력 9월 19일 인동 장씨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역관 장형이었습니다.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현종 제위 연간에 궁녀로 차출되어 왕실 최고 여성인 장렬왕후 조씨를 시종하며 성장했습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장씨는 특별했습니다. 뛰어난 미모에 총명했고 숙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실록의 사관들조차 용모가 뛰어나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는 실록에서 장씨의 미모를 인정한 것입니다. 1688년 음력 10월 27일 창덕궁 취선당에서 장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왕자였습니다. 숙종은 즉위 14년 만에 드디어 첫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689년 정월 숙종은 이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승격했습니다. 이때 송시열이 세자로 봉하는 것이 아직 이르다고 상소했습니다. 숙종은 진노했습니다. 남인 이현기, 남치훈, 윤빈 등이 송시열의 상소를 논박하며 송시열을 파직시켜 제주도로 유배하게 했고 다시 사사하게 했습니다. 송시열은 중노 정읍으로 이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사환국이었습니다.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1690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궁이 왕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씨의 부모인 장형과 윤씨는 부원군과 부부인의 자코를 받았습니다. 장씨는 옥산 부원군의 딸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장씨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아들은 세자가 되었고 친정 식구들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천한 출신의 후궁이 어찌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당쟁 속에서 장씨는 남인의 지지를 받았지만 서인의 미움을 샀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이 일어났습니다. 정국이 바뀌었습니다.
숙종이 다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장씨를 폐위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중호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씨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6년 만의 추락이었습니다. 장씨의 부모인 장영과 윤씨는 부원군과 부부인의 작호가 취소되었으며 장씨 역시 강봉되어 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그녀의 왕비 옥보는 관례대로 부수어져 승정원에 묻혔습니다. 장씨는 분노했습니다. 아들 경종의 안위를 걱정하며 궁궐을 떠나지 못하고 발버둥쳤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지병을 앓던 중이었지만 장씨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정은 인현왕후를 위한 국상을 준비함과 동시에 장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어 공석이 된 중전의 자리에 장씨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론과 숙빈 최씨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701년 9월 숙빈 최씨는 숙종에게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발고했습니다. 취선당 궁인들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궁전인 통명전에서 동물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선당에 설치되었던 신당에서도 여성의 옷을 입은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선당 궁인들은 신당을 왕세자의 두창이 치유되길 기원하기 위해 1699년 설치한 것으로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고문을 못 이긴 궁인들이 추가 증언으로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의정 최석정과 소로는 장씨에게 죄가 있다고 치더라도 세자의 어미이니 처우에 관대하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1701년 10월 7일 숙종은 비너에서 후비로 승격되는 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10월 8일에 승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장씨에게 자진의 명을 내렸습니다. 10월 10일 장씨는 자진했습니다. 향년 43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비가 되었던 후궁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자진 명령을 받아야 했는지를. 1701년 10월 10일 희빈 장씨는 취선당에서 자진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사 기록인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는 자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노론의 입장에서 쓴 수문록과 인현왕후전은 강제사사로 묘사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강제로 사약을 부어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조선 왕조 518년 그녀는 유일하게 후궁에서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윤씨는 성종의 후궁이었지만 질투가 심하고 왕비 간택 때 탈락한 여인들을 괴롭혔습니다. 1479년 성종은 윤씨를 패서인시켰고 1482년 친가에서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죽인 성종의 후궁들에게 복수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참소하여 죽게 했다 하여 처벌했습니다. 연산군이 정씨의 아들 안양군 이항과 봉안군 이봉으로 하여금 때려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은 연산군은 내수사를 시켜 그들의 시신을 찢어 젖을 담가 산과 들에 흩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영조의 후궁 숙의 문씨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도세자를 모략하여 죽게 하는데 일조했다 하여 정조에 의해 자기를 박탈당하고 궁에서 폐출된 뒤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사약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조의 후궁 의비 권씨는 아들이 죽은 후 환관 송중을 사랑하여 처벌을 받았고 또 종친인 구성군 이준을 연모하여 편지를 보낸 일이 문제가 되어 교형까지 당했습니다. 목이 졸려 죽은 것입니다. 정종의 12김에도 영안대군 시절에 아들을 낳았으나 환관 정사진과 간통하여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속대전에는 간통한 궁녀와 사내 모두 즉시 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형 방법 가운데 목을 베는 참수는 극형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후궁들의 죽음은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의 여자였지만 왕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미움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압박은 막강했습니다. 그 속에서 후궁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무덤도 초라했습니다.
왕비의 능은 크고 화려했지만 후궁의 묘는 작고 쓸쓸했습니다. 희빈 장씨의 무덤도 대빈묘라 불렸습니다. 원도 아닌 묘였습니다. 1722년 경종이 장씨를 부대빈으로 추승했지만 별도의 시호나 궁호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빈이라는 호칭 자체로 모든 장씨의 호칭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궁의 최후였습니다.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궁궐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모시던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상을 치른 후에 궁 밖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모시던 궁녀 이씨는 주인이 뒤주 속에서 축자 출궁되어 숨어서 어렵게 혼자 살았습니다. 정조가 우연히 아버지를 위한 수절 궁녀였음을 알고는 수칙이란 자귀와 정렬이란 칭호를 내렸고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수칙 이씨지가라는 편액을 달아주는 포상의 은전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으로 더 이상 궁녀 생활이 어려워도 출궁이 허락되었습니다. 왕실 구성원 외에는 궁 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기피하여 늙거나 병들어서 곧 죽겠다 싶은 고령의 궁녀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사실 궁녀가 죽을 때까지 궁에서 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에 큰 가뭄 등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시집 못 간 여자들의 한 때문이라고 해서 멀쩡한 젊고 어린 현역 궁녀들까지 대거 출궁시켰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궁녀 방출은 가난으로 국가에서 결혼 못한 노총각에게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의미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젊은 궁녀가 헛되이 왕권의 그늘에서 늙어가는 부당성을 국가에서 인정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왕의 여자는 영원한 왕의 여자로 취급했기에 궁 밖에서 살게 되어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궁을 떠나든 간에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출궁한 후궁들의 삶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왕실의 재정 압박 문제도 있었고 후궁 개인으로서도 살 떨리는 궁중 생활 때려치고 출가한 자식의 사가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후궁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풍계에 따라 녹봉을 받긴 했지만 궁궐을 벗어난 후궁의 삶은 외롭고 가난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늙어가는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후궁은 사실 궁궐에 남아 있어도 남편이 죽으면 역할이 소멸되어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궁궐에 있어도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인조의 후궁 귀인조 씨는 김자점의 옥사에 휘말려 폐서인되어 죽었습니다. 인조의 승은궁녀 상궁 이 씨는 귀인조 씨 무고 사건으로 사사되었습니다. 현종의 후궁 명성 김 씨는 인열 왕후의 미움을 받아 출궁해서 재혼까지 했습니다. 일부 후궁은 죄를 지어 출궁당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은 궁녀들도 출궁시켰는데 이때는 귀양을 보내고 관비로 만들어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원래 노비였으니까 다시 노비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사형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조 때 민회빈 강씨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녀의 상궁은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출궁한 후궁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은밀하게 가려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산 후궁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궁궐 안에서든 밖에서든 평생 왕의 여자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왕비도 될 수 없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출궁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화려한 궁궐 대신 초라한 집에서 궁녀들에게 둘러싸인 삶 대신 홀로 왕의 총애 대신 외로움과 함께 늙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출궁한 후궁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궁은 이렇게 극적인 죽음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쓸쓸히 왕의 부름을 기다리다 늙어갔습니다. 승은을 입어도 다시 불림을 받지 못한 승은 상궁들, 후궁이 되었지만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낮은 풍계의 후궁들, 왕자를 낳지 못해 권력도 없이 살아간 여인들, 그들의 이름은 실록에도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선원보에도 오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록에 후궁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보통 후궁이 죄를 지어 언급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은밀하게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산 후궁들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궁녀 약 500에서 600명 중 승은을 입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승은을 입어도 후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후궁이 되어도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그저 궁궐 어느 처소에서 주인을 모시다가 주인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나이가 들면 출궁하여 쓸쓸히 죽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궁녀 방출은 가난으로 국가에서 결혼 못한 노총각에게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의미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젊은 궁녀가 헛되이 왕권의 그늘에서 늙어가는 부당성을 국가에서 인정한 증거였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 동안 정확히 몇 명의 후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남은 이들만 해도 200명이 넘지만 실록에도 오르지 못한 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후궁은 성종의 후궁 숙의 홍씨로 10명을 낳았고 태종의 후궁 신빈신 씨도 10명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은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로 9명을 낳았습니다. 가장 장수한 후궁은 중종의 후궁 희빈 홍씨와 연산군의 후궁 폐숙의 윤씨로 88세까지 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단명한 후궁은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로 14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첩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 죽어서도 왕비의 능 옆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왕이 되어도 그들은 후궁으로 남았습니다. 숙빈 최 씨는 아들 영조가 왕위에 올라 추승을 받았지만 왕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를 왕후로 추존하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궁 중 왕비가 되어본 적이 있던 후궁은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가 유일하며 6년간 왕비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폐위되고 자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숙종은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없도록 법제화시켰습니다. 1701년 10월 7일 비너에서 후비로 승격되는 일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 갇혀 왕비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여인들. 왕의 총애를 받아 한순간 권력을 누렸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던 여인들. 평생 왕의 부름을 기다리다 쓸쓸히 죽어간 여인들. 조선 518년 수백 명의 후궁이 있었지만 왕비가 된 이는 단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후궁들은 왕권의 그늘에 소리 없이 피고 지고 간 희생의 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신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존엄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까지 중전이 되지 못한 여인들, 조선 후궁의 잔혹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